자, 우선 현금가 부족도 자 나가기 전에 책 내용 나가기 전에 먼저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자,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지갑에 10만 원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갑을 오픈해봤더니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돈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더 많지? 기억이 안 나요. 왜 더 적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현금가 부족이라는 기준 과목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자, 장부상의 현금 잔액과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 잔액 간에 불이치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내역을 모르는 거예요. 내역을 몰랐을 때 현금가 부족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금액은 뭐 금액의 정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장부상에는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현금이 1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보유한 현금 잔액을 확인해 봤더니 자 가령 뭐 한 15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역을 모르는 거죠. 이런 거를 기말 또는 결산 전에 12월 31일 전에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장부에 현금이 더 가지고 있는 게 더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들어오는 변에 현금을 적고요. 자, 그리고 반대편 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5만 원이 더 왜 더 많은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자, 그래서 뭐 거래처에 전화해보고 장부 뒤적여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내역을 알게 된 거죠. 내역을 알게 됐다.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쓸게요. 예. 자, 그러면은 내역을 몰라서 현금가 부족이라고 처리한 거에 대해서 내역을 알게 됐으니까 이 현금가 부족은 남아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상계 처리. 얼마? 자, 그리고 뭐 가령 밝혀진 내역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과거에 뭐 불과 며칠 전에 거래처 사장님이 와가지고 외상태 조금 주고 간 거예요. 아니면은 새로운 판매건에 대한 계약금으로 이렇게 돈을 좀 얼마 받은 걸 알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내역이 밝혀지면 밝혀진 내역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가령 외상대금 회수한 거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밝혀진 내역 외상 매출금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외상대금 회수하면은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상기 처리하잖아요, 맞죠? 근데 이건 내역을 밝혀낸 경우고, 근데 11월 31일까지 내역을 밝혀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처리하냐? 살짝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이 현금가 부족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장부상에 남아 있으면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밝혀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무조건 넘겨서 12월 30일에 무조건 넘겨서 없애야 돼요. 얼마? 5만 원. 자, 12월 31일에는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을 뭐라고 했었다? 어저께 살짝 말씀을 드렸었는데 임시계정 과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칠판에 적어드렸었는데 임시계정 과목에는 현금가 부족, 가지금, 가수금 등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어저께도 그 얘기 했었는데 제가 회계 담당자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오너예요. 제가 이 현금가 부족 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결제 서류를 올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신다라면 회계를 맞죠?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제가 이 현금가 부족 잔액이 있다라면은 그렇게 답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넘겨서 없애고 뭘로 처리하냐?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잡다한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뭐죠? 잡이익이죠. 실제로 이제 실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이러한 돈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회계 담당자들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예, 진짜로. 그러다가 이제 자꾸 주위에서 날 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한다? 이제 이직을 하게 되죠. 이직을 하게 돼요. 그 인터넷 뉴스 보세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조금 몇 개월 되긴 했어요. 몇 개월 되긴 했는데 어떤 여성분이 회사에서 10년 동안 돈을 이렇게 한 게 금액이 10억. 예. 10억이었대, 10억. 그래가지고 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분한테 돈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10년 동안 10억이지 그 사람이 10억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 여성분이 한 4억인가 6억인가 정도 변제하고 갖고 구치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짧고 굵게 살 수는 없어요. 회계쟁이들은 짧고 굵게 살 수는 없고요. 가늘고 길게 살 수는 있습니다. 예. 왜? 회계에서 여러분들 조금 직급이 있으신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다 회계 알아요. 회사 돌아가는 현금에 대한 흐름을 알죠,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10월 31일 전에 내역을 몰라서 내역을 밝혀낸 경우와 끝까지 내역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12월 31일 날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12월 31일 날 장부상에 있어야 되는 현금 금액은 10만 원인데 실제 보유한 금액이 15만 원이다라는 거를 12월 31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다가 언제 차이 내역 규명하고 언제 장부 마감 치고 재무제표 만들어서 집에 가냐 이거죠, 맞죠? 시간이 없어요. 이럴 때는 바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우선 현금이 더 많으니까 현금 들어오는 면에 현금 5만 원 적고요. 그리고 이 현금이 왜 많은지 반대편면에 내역을 적을 건데 바로 그냥 잡이익으로 마무리 해버리시면 돼요. 결론은 끝까지 내역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랑 결론이 똑같은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서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잖아요. 기중에 이제 그 12월 30일 전에 현금가 부족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차이 내역을 알게 됐을 때 가서 그냥 이거는 실무예요. 회사 실무에서 알게 되면은 요거를 그냥 요거 이거 표시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이 현가 부족 여기 썼던 거 있죠. 요거를 그냥 밝혀진 내역 외상 매출금 이런 걸로 바꿔버리세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장부에 현가 부족이 남아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회계를 아시는 분들은 현가 부족이 있었네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애당초 여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를 바꿔버리면 현금가 부족이랑 계정 과목이 잔액이 안 남거든요. 서류에 안 남아요, 장부에. 요거 자체를 바꿔버리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사례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장부상의 현금 잔액과 실제 보유한 현금의 잔액에 대해서 불이치가 발생을 했는데 그 내역을 몰라요. 이럴 때 이제 현금가 부족을 쓴다라고 했었죠. 이제 반대되는 사례로 적어볼 건데 장부상에는 있어야 되는 금액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액이 2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현금 금액을 확인해 봤더니 뭐 얼마일까요? 한 12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12월 31일 전에 기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면은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부족하니까 나가는 면에 현금을 적고요. 얼마 부족하죠? 8만 원 부족하죠. 그리고 내역을 모르니까 반대편 면에 현금 과부족 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다 쓰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러다가 차이 내역을 규명한 거죠. 차이 내역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역을 몰라서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던 거에 대해서
차이 내역을 알게 된 거니까 자 형과 부족은 넘겨서 없애고요. 얼마 전에 직원 여러분들 그 교통비로 쓰라고 해가지고 출장 간다고 해서 교통비로 쓰라고 해서 그 줬던 거 돈 빼서 줬던 게 딱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밝혀진 내역 적어주시면 되죠. 가령 여비, 교통비 뭐 이런 식으로 밝혀진 내역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12월 31일까지 내역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랬을 때는 여튼 형은과 부족은 잔액이 장부상에 남아 있으면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넘겨서 없애고. 자, 그리고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발생한 잡다한 손실, 그렇죠, 잡이익의 반대인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일 12월 31일까지 자, 그 차이 요러한 차이를 12월 31일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형과 부족으로 처리했다가 언제 차이 내역 규명하냐 이거죠. 예, 그러면 바로 그냥 이렇게 실제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족하니까 나가는 변의 현금 12만 원, 바로 그냥 잡다한 손실, 손실 얼마? 12만 원. 8만 원이죠. 8만 원이죠. 자, 8만 원으로 바로 이렇게 처리해 버리시면 되죠. 이제 제가 분계로 설명드렸던 게 이제 책에 보면은 말로 나올 거예요. 말로. 음. 제가 나름 하루에 2개씩 영상 올리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과거 했던 것보다 지금 이제 이론이 나름 좀 중요하니까 요거 이론 수업했던 거 위주로 좀 올릴게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다가 이해 안 되거나 그런 것들은 그 동영상 보시면서 예, 복습하세요. 예.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다 저장을 해놔서 단톡방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없앨게요. 네. 복습할 때 참고해서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의 내용은 42페이지의 형은과 부족이에요. 자, 형은과 부족. 현금의 계산상 착오 등으로 장부 잔액과 실제 잔액이 불일치로 처리하는 일시적인 임시 계정을 말합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현금 부족액 또는 과잉액을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한 후에 원인을 조사하여 원인이 밝혀진 경우에는 현금과 부족을 해당 내역 밝혀진 그 내역 계정 과목으로 대체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불일치 원인을 12월 31일에 가셔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은 잡손실이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과다액 더 많은 거는 잡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근데 이제 잠깐만 여기 보면은 손익계산서는 우리가 아직 안 적었는데 원래 손익계산서는 이건 아시죠? 왼쪽에 비용이 표시가 되고 오른쪽에 수익이 표시가 되죠. 이 비용은 원래 4가지로 분류를 해요. 자, 매출원가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여기 책에서 뭐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알려 드리는 건데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줄여서 자, 영업의 비용, 법인세 등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500번대로 처리하는 것들이 있죠. 500번대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들은 여기로 들어가요. 500번대로 처리하는 계정 과목들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것들 있죠. 다 여기로 들어가고요. 800번대로 처리하는 것들 있죠.
800번대로 처리하는 것들은 여기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900번대도 있거든요. 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나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 외화 환산 손실, 외환차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900번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00번대로 처리하는 것들은 여기로 들어갑니다. 네. 법인세는 아까 보셨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500번대, 800번대, 900번대 이런 게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승골 라인이 틀려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수익은 이제 수익은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자, 영업 활동이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영업 외 수익으로 나눠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업종에서는 우리는 도소매업 앤드 제조업이었잖아요. 상품 매출이나 상매, 제품 매출, 재매 이런 것들은 다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외는 다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요. 이자 받은 거, 임대료 받은 거 이런 것들 다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팔아서 이익 보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잡손실은 영업의 비용이다라는 거고요. 자, 잡이익은 영업의 수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밑에 회계 처리는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결산일 현재 12월 31일 현재 실제와 장부상의 현금 차이를 발견했다면 바로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또 회계 처리 나와 있는데 뭐 나중에 공부하실 때 보시고요. 팁 보겠습니다. 자, 실무상에서는 현금, 보통예금, 뭐 외화예금,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 등을 각각의 별도의 계정 과목으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지만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으로 통합하여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보러 하라고 안 해요. 그냥 우리는 뭐 가령 외상 매출금이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개하시고요. 바드러움은 바드러움으로 분개하시면 돼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매출 채권으로 통합 표시해줘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뭐 가령 재무상태표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관리용이 있죠. 관리용. 여기 보면 관리용이 있는데 관리용은 항목별로 이렇게 표시가 다 돼요. 항목별로 외상 매출금 바드러움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출용이라고 있죠. 제출용 한번 눌러보면은 여기에는 통합 표시가 돼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이런 식으로. 누가 해준다? 프로그램이 해줘요. 표준용은 세무 1급에 들어가서 들으세요. 세무 1급에 가서. 네. 자, 이어서 자, 뭐 밑에 있는 예제는 보지 마시고요. 이 책은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 단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문제들로 보셔도 돼요. 어디 보시냐면은 자, 76페이지 보세요.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 이제 요게 다 나가면은 이제 이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실무 분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어가서 78페이지 보세요. 자, 78페이지 보시면 이론 문제들이 있어요. 맞죠? 선생님 이론 공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여기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거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나오는 문제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가셔서 15문제 나오잖아요. 많이 맞힐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다가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맞죠? 자, 넘어가서 자, 우리는 이제 43페이지로 오세요. 막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 나오네요. 단기 매매 증권. 자, 잠깐만 또 여기 앞에 봐주세요.
그 책 읽는 속도는 여러분들 좀 어떠세요? 빠르세요? 아니면 뭐 적당하세요? 네, 적당하세요? 예. 예,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예, 좀 이렇게 흥분하면 막 글을 엄청 빨리 읽어요. 예. 예, 제가요, 그 이렇게 굉장히 이제 차분할 때는 논리 정연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흥분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말을 못해요. 예, 말을 더듬고 말싸움을 못해요. 예. 제가 A형의 장점과 B형의 장점을 모아놓은 AB형이거든요. 예. 속으로 분명히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라이라고. 예. 여기도 분명히 A병 있을 텐데 맞죠? 말 잘못한 것 같네 맞죠? 어. 자, 아까 살짝 적었는데 단기 투자사는 자 단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 원래 한 개 더 있어요. 아까 같이 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래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냥 이 세 가지가 단기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다음 항목들 중에서 이론 시험으로 단기 투자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은 뭐냐? 1번에 단기 금융상품, 2번에 단기 대여금, 3번에 단기 매매 증권, 4번에 뭐 외상 매출금 이런 식으로 나온 적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되고요. 단기 금융상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놈과 요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요놈이 중요한 거죠. 자, 단기 금융 상품은 간단하게 지금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라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고요. 제가 뭐 가령 4월 1일에 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재테크를 하기 위해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에 가입을 했습니다. 만기는 3월 31일로 설정을 했고요. 만기는 이렇게 3월 31일로 설정을 했고요. 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에 가입한 날이 속하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단기 금융상품이라 그래요. 단기 금융상품. 근데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잖아요. 만약에 1년 이후에 도래하게 되면 그때는 투자자산으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기성 예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등에 대한 자산은 뭘로 분류했었죠?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했었죠. 이제 그 내용이 책에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단기 투자자산의 단기 금융상품. 자, 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기업의 여유 자금을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말이 나오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한다라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라면은 자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를 한다는 거고요. 맞죠? 1년 이후에 도래한다라면은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한다라면 자 장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한다고 나와 있네요. 맞죠?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건 좀 지우겠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서 저장도 안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는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얘랑
주 2번. 주 2번. 자, 우선 대여금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제. 빌려준 돈이다라는 거. 예. 근데 누구에게 빌려줬느냐에 따라서 좀 회계처리 개정 과목이 좀 틀려져요. 우선은 저는 단기 대여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회사 임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대자가 무슨 대자죠? 빌려줄. 가기는 쉽겠어요, 제가 맞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있고 뭐 가령 4월 1일에 돈을 대여했어요. 빌려줬다라는 거죠. 언제 받기로 했냐? 3월 31일에 받기로 했어요. 회수하기로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대여금은 뭐냐? 단기 대여금이다라는 거죠. 맞죠? 대여한 시점이 속하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잖아요. 맞죠?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은 단기 대여금이다라는 겁니다. 단기 대여금.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처리하지만 만약에 급여 범위 내에서 월급 범위 내에서 직원들 갑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만일 급여 범위 내에서 자, 가불을 한 경우에는 가불을 해줬다라는 거죠. 가불을 해준 경우에는 그때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과거에는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전에 과거에는 주.임.종 주임동 단기 채권이란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했었는데요. 이게 명칭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돈을 땡겨줬을 때는 단기 채권 이거 이제 옛날에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돈을 땡겨줬을 때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안 쓰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주점, 임점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 점도 쳤어야 돼요. 주점, 임 이렇게까지 쳤었어야 돼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 이제 또 책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단기 대여금 반대는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나와 있죠? 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차용 증서 등을 받고 여유 자금을 빌려준 경우로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2월 31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을 말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관계회사에게 뭐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회사라는 거는 뭐 우리 회사 뭐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이외에는 단기 대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요건 지울게요. 저장 안 했습니다.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어서. 우선은 제가요 이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들어갈 건데 밑에 봤더니 유가 증권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유가 증권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 거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증권이란 건 뭐냐? 자,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예요. 종이다라는 거죠. 누구의 재산권을 나타내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유가증권은 크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눠집니다. 지분을 표시하는 증권이고
채무란 건 아시잖아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나타내는,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를 나타내는 증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 있고요. 채무증권에는 우리 아까 살짝 설명드렸던 여러분들 국채, 공채, 사채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국채, 공채, 사채가 여기로 들어가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무증권, 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권. 거창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라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한번 표시해보자라면은 이제 주식은 아시다시피 회사가 있고요, 주주가 있죠. 이렇게 회사에 투자하신 분이죠. 그러면 이 회사의 주권 안에 들어가 있는 권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고요. 예, 이 회사는 이 주주에게 뭐를 주냐면은 배당을 주죠. 네. 그럼 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았을 때 뭘로 처리하냐? 이 주주는 배당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 회사는 배당금을 줬잖아요. 준 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여러분들 이제 뒷부분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뒷부분에서. 그래서 막 나중에 이제 배우시는데 주주총회 결의일에, 주주총회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맞죠? 결의일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배당을 실시했을 때 또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뒷부분에 나와요. 자 그리고 회사가 있고, 자 일반 대중이 있죠. 돈을 이렇게 꼬우죠. 차입을 하고, 자 돈을 빌려왔다는 증서로 발행하는 게 사채라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채들은 이 사자가 개인사예요. 개인사.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 나오고 이런 게 달건이들 나오고 하는 것들 맞죠. 근데 우리는 회계에서 나오는 사자는 회사 사자예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일반 대중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다 보니까 채권자가 되는 거죠. 그럼 회사는 얘한테 정해진 날마다 뭐를 줘야 된다? 이자를 주고요. 만기에는 원금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얘 입장에서의 과실은 뭐냐? 과실이란 말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줘서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열매가 맺죠. 그 열매를 과실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럼 얘 입장에서의 과실은 뭐냐?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처리를 하겠죠. 맞죠? 이 유가증권을 취득했어요. 이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이게 공간이 짧아가지고 속상하네. 자 취득했는데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을 했어요. 단기 시세 차익이다라는 거는 쌌을 때 샀다가 비쌌을 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을 했다라는 거죠. 맞죠? 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처리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이때에는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요. 만기 보유증권. 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만기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주식회사 만기라는 개념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주식회사 만기라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요. 만기라는 개념은 이 채무증권에서만 있는 거고요. 주식에서는 만기란 개념이 없어요. 맞죠? 상폐당하지 않는 이상 맞죠? 그래서 이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채무증권으로만
구성이 된다. 상패라는 건 상장 폐지, 상장 폐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취득을 했냐? 자, 취득을 했는데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이 목적도 아니고 이 목적도 아니래요. 그럼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세요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나와요. 즉 시험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원래는 유가증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목적도 아니고 이 목적도 아닌 경우 요거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자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저희 시험에서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는 게 장기 투자 목적일 때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하도록 시험에 나와요. 참고는 솔직히 좀 모르셔도 되는데 유가증권을 취득했어요. 유가증권을 취득했는데 피투자회사에 투자를 당하는 회사를 피투자회사라고 하거든요. 피투자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취득을 한 거예요. 막 드라마에서만 봤던 내용이잖아요. 이 회사에 막 그 경영권을 지배하려고 먹어버리려고 막 주식 사들이는데 그 회사에서도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 막 사들이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자이언트라고 아세요? 거기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박정희 때 맞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뭐 안보국 얘기 나오고 막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 투자를 당하는 회사, 피투자 회사에 여러분들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했죠. 그때는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동의어가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도 해요. 자, 잠깐만 보세요. 자, 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이래요. 경영권의 지배. 지배란 거는 여러분들 원금 이자 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겠죠. 지배란 개념은 지분율에 따라서 그 경영권을 지배하고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배란 개념은 어디에서? 지분증권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분증권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조금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면서 좀 보시기 편안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뭐 나갈 거다? 지금 이제 요거 단기 매매 증권 나갈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은 여러분들 자, 어디 가서 배워라? 세무 1급 가서 배우세요. 세무 1급 가서. 유효 이자율법에 따른 자, 삼각표를 그려가지고 삼각액을 막 더하거나 빼거나 하거든요. 그런 건 세무 1급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요거는 저희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세무 2급에 회계 1급과 세무 2급은요. 회계 1급에서는 요게 많이 나오고요. 세무 2급은요. 요 놈과 요 놈의 비교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요 놈이 조금 어려워요. 매도 가능 증권이.
얘는요. 얘는 뭐예요, 선생님? 얘는요, 세무사 시험 할 때 공부하세요. 세무사. 전산세무 1급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뭐예요? 세무사잖아요, 맞죠? 자, 제가요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책 이제 43페이지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인데 먼저 유가증권의 종류가 먼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이제 했던 말들이 나와요.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서로서 기업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유가증권의 형태로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맞죠? 유가증권은 실제 보유 의도와 보유 능력에 따라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중 하나로 분류를 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활성 시장 내에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해야 될 말이에요. 맞죠? 맞죠란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 투자 유가증권의 상세의 설명은 투자자산에서 참고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투자자산에서 나온다라는 거. 투자자산에서. 밑에 보시면은 지분증권, 소유지분, 주식. 이 지분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 수익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된다. 배당금을 받았을 때 배당금 수익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배당금 수익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하죠.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유의적이란 말은 중대한, 큰 영향력 행사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관계기업 투자 주식이라고도 하고 투자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그 회사 전체 회사 발행 주식수의 2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유의적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로 봐요. 장기적 매매 차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적어 주시겠어요? 장기적 매매 차익 옆에다가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적어 주세요. 장기 투자 목적. 자, 장기적 매매 차익 옆에다가 자,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그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매도 가능 증권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지금 방금 봤던 부분까지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언급은 없죠. 왜 만기보유증권은 뭘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채무증권으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기보유증권은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채무증권에는 국채, 공채, 사채가 있고 가지고 있었을 때 이자를 받게 되며 이자를 받았을 때 이자 수익이란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기적 매매 차익이라고 나와 있을 때 단기적 매매 차익 목적일 때에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고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라면은 그때 만기 보유 증권으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장기적 매매 차익이라고 또 나와 있죠. 장기적 매매 차익 옆에다가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적어주세요. 장기 투자 목적. 그때에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처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가 없냐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없죠.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에서는 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뭘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지분증권으로만 구성이 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채무증권에서는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책으로만 보면은 좀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정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 있죠. 이걸로 정리해 놓으면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좀 끄겠습니다.